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지금 고향으로 달려가고 계신 분들 혹은 고향에 이미 도착해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는 분들 다 함께 계실 텐데요. 오늘 뉴스쇼에서도 좀 풍성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추석 특집 정치 맛집. 추석상에 오를 이야기들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 4명의 셰프와 함께 돌아오죠.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뉴스쇼 정치 맛집.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치 맛집. 특별히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2시간 동안 넉넉하게 저희가 상을 차려봤습니다. 명절 밥상에 어떤 이슈들이 올라올지를 미리 한번 여러분 예상해 보시고 그 이야기들 추석 내내 명절 내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4분의 요리사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나이순입니다. 맞아, 죄송합니다. 굳이 또 제가 이걸 나이라고 가나다 순 해도 되잖아. 나이순입니다. 굳이.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김 셰프님 어서 오세요. 예, 가나다 순입니다. 김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긴 총장하고 거의 비슷한데 가나다 순이라니까. 친구예요, 친구. 가나다 순이면 오늘 제가 있네. 먼저입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오늘 추석 특집인데 사실 다른 셰프들은 그냥 뭐 특집이라기엔 늘 보던 그분들이고 이분 한 분이 오늘 스페셜하게 오셨습니다. 민주당 부대변인 강성필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 셰프님 어디 가셨어요? 서 셰프님. 개인 사정이 있어요. 추석 맞이 개인 사정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반가운 얼굴 강 셰프님 오늘 스페셜하게. 네. 지금 사실 저는 이제 강 셰프님 얼굴을 TV에서 정말 많이 보는데 뉴스쇼에는 첫 출연이시더라고요. TV에서 수돗물이에요. 그냥 틀면 나와요, 그냥. 정말 인기 패널이시거든요. 네. 정말 스타 패널이신데 오늘 첫 출연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한 10년 넘게 애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와. 그런데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항상 모니터링만 하다가 직접 이렇게 출연을 하니까 너무 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스쇼의 매기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서 셰프 못 오는 거 아니야, 이거? 과메기 아니죠, 과메기. 과메기도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정치 맛집의 막둥이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막둥이 셰프 이기인입니다. 아니, 이제 막둥이 셰프한테 그 얘기는 잠깐 할게요. 정치인들 3명의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추석 특집 무슨 스타크래프트 대회? 요걸 하려다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이준석 대표 둘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e스포츠 강대국의 대우를 올렸었던 그 1기 프로게이머들 그 사람들 직접 와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추억의 어떤 향수도 좀 전해드리고 좋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쨌든 모 의원님 못 오셨는데 뭐 다음에도 저희가 이번 행사에서 1회라는 걸 붙였거든요. 이번 올해 추석으로 끝나지 않는 행사입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저희 다시 한번 섭외를 할 거고 계속해서 화합의 손길을 내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좀 많이 모 의원님이 좀 이렇게 막 압박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랬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젊은 의원인데 취지가 좋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장동혁 대표 부르시고 정청래 대표 불러가지고 화합하라고 이렇게 선도 잡아주셨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모경정 의원의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회 때는 조금 정치가 좀 통합이 돼가지고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을 부르시는 건 어때요? 일단 배지를 다셔야 됩니다. 저도 끼고 싶었거든요. 배지가 아니어서 안 된답니다. 아쉽다. 근데 배지 못 따라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못 해봤어요. 이게 나이 순이 맞긴 맞네. 패스.
저는 한때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 네. 나는 테트리스가 마지막이야. 아, 제가 손가락은 두껍지만 테트리스요. 좀그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아, 교수가 나이 먹은 티 내는데 뭐 문제 있어? 그러면 뭔데 정말. 뉴스쇼 배로 뉴스쇼 주체로 아 뉴스쇼배. 배지 없는 분들 모아가지고 김현정 배. 김현정 배 너무 좋습니다. 테트리스 대회 이런 거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추석이어서 우리가 웃으면서 한번 시작을 게임은 해봤어요. 보드 게임이죠. 민족의 보드 게임 고스톱이라고. 그 얘기 아직 안 끝난 거였어요. 자, 아 좋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또 웃으면서 우리가 시작은 했는데 아마 정치 이슈 들어가면 또 뜨겁게 붙을 만한 이슈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분의 셰프가 골라오신 오늘의 이슈는 뭐가 될지 일단 뚜껑부터 한번 쫙 열고 하나하나 이슈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 김근식 셰프 예. 뭘 골라오셨을까요? 이번에도 추석 밥상의 제일 큰 화두는 아마도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사법 장악 이것이 밥상에 오르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와 사법 장악이 이번 추석 밥상, 연휴 밥상에 오를 것이다. 박원석 셰프. 이제 그건 김근식 교수님 바람일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불멸의 김건희 그리고 황제수감 윤석열이 추석 밥상의 최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순서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윤김이 아니고 김윤입니다. 순서주의 김윤 이 부부가 추석 밥상에 오를 것이다. 강성필 셰프님. 저는 아무래도 좀 각이 서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무감사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단계 이 재점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혹여 탈당 후 분당으로 가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당무감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국민의힘에 어떤 분란을 일으킬 것이냐 혹 분당까지 갈 것이냐 한번 들여다보자는 말씀. 처음 오셨는데 독한 거 가지고 오셨네요. 국민의힘 분당 이야기. 네. 아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이기인 셰프. 분당은 저희 집인데요. 저는 지금 정치권을 좌우하고 압도하고 있는 비선 실세 김현지 가져왔는데요. 김현지 씨가 비선은 아닌데 비선 대 실세다. 요 줄임말로 비선 실세 김현지 가져왔습니다. 아 비서인데 실세다. 실세다 해서 비선. 역시 막내 셰프가 신박해요. 우리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 자 그러면은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이기인 셰프 얘기부터 그냥 이어서 가죠.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 김현지 그 당시에는 총무비서관이었고 네. 일주일 만에 보직이 부속실장으로. 바뀐 부속실장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가져오셨는데 2주 연속으로 가져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권력은 현지에 있다라고 해서 가져왔다가 지금 정치권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쇼츠와 릴스 등의 가장 핫한 주제가 지금 김현지 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김현지 씨가 누구냐. 대체 대통령실의 한낱 총무비서관인데 이렇게 민주당이 은폐하고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국민적 궁금성이 계속 좀 커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김현지 씨가 우리가 우려하고 생각했던 대로 그 권력의 어떤 크기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너무나 키우고 있습니다. 어허. 정무수석까지 나서가지고 뭐 100% 나온다고 하지만 단서를 달았죠. 국회가 합의를 해준다면 이라는 말도 달고 한정혜 의원부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나와가지고 비서실장이 대신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김현지 씨한테 뭔가 있는 건 있다. 라는 걸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논의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박 셰프. 제가 20세기부터 김현지 씨를 알았던 입장에서 좀 그만 괴롭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기인 총장이 오늘 또 가져와가지고 저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난주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했던 예. 그간의 경위에 대한 설명이 정론인 것 같아요. 어떤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우상호 이 정무수석이 하신 말씀이 대통령실 개편에 예정이 돼 있었고 그러나 이제 증인 채택 문제가 이제 불거질까봐 좀 미뤄달라 여당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단지 미루는 것 정도가 아니고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대외적으로 메시지가 발산되는 바람에 좀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안 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증인 채택 안 한다. 증인 채택 안 한다. 그래서 정무적으로 약간은 미스커뮤니케이션 실책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인사고 어쨌든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기관 증인으로 나오는 거는 그동안의 전례였기 때문에 채택을 해놓고 인사가 나서 사람이 바뀐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도 야당은 비판하고 물고 늘어지겠지만 지금보다는 덜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흐름으로 갔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마치 그 국감을 피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총무비서관 한 사람 국감 피하자고 여러 명을 그렇게 돌려가면서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보다는 공보 업무의 보강이 이번 인사의 초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김남준 부속실장을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연쇄 이동이 일어난 게 네. 그리고 우상호 수석이 또 하신 말씀이 100% 나온다. 근데 전제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100%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대충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 명이 하더라고요. 100% 나온다고. 근데 그 앞에 뭐 합의하면이란 말은 안 붙었더라도 국회가 부르면 나온다 이거 맞아요. 아니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 맞아요. 국회가 부르지 않는데 제 발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죠. 부속실장이 이를테면 네. 총무비서관은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비서실장 저 앉은 뒷자리에 앉아서 예. 필요한 경우에 일어나서 답변을 했는데 그렇죠. 부속실장은 서로 간에 부르지 않는 공직자예요. 예, 예. 왜냐하면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일정이나 보고나 이런 걸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서로 간에 안 부르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 관행이 깨질 수도 있죠. 때문에 국회가 불러야 가는 거고 당연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합의를 할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이슈가 커진 마당에 이제는 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속실장이 국회 그 국정감사에 나오는 전례를 만드는 건 좀 아쉬운데 그러면 서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지, 늘 그렇지. 부속실장은 측근이기 예, 때문에 예. 그건 아쉬운데 이렇게까지 이슈가 커진 마당에 불을 끄려면 예. 나와야 된다. 나와서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면 여당의 숫자 많아 좋은 게 뭡니까? 파행시키면 돼요. 한 바퀴 돌고. 나와야 저는 된다. 박 의원님이 이제 굉장히 셰프? 선의로 해석을 좀 해준 것 같은데 저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봅니다. 그래서 박원석 의원이 이렇게 분석한 대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마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이 끝난 다음에 보자 상황을 뭐 이럴 수 있었다고 보는데 곳곳에 부자연스러운 좀 과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인사 개편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이게 그 다음에 총무비서관 김현지가 나오네만 하는데 민주당에서 완전히 철벽 옹호를 하니까 사태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기도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커져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빼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안 나와도 되는 자리로 옮긴 게 아니냐. 급 보직 변경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예. 예정돼 있는 인사 개편이라 치더라도 그 조직 개편 중에 저는 김남준 부속실장을 갑자기 대변인으로 보내면서 공동 대변인한 건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 급 보직 변경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강유정이에요. 어디서 하나 날라와가지고 지금 대통 맞은 거야. 아유 또 어디서 하나 날라왔다. 아니, 그러니까 인사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급작스럽게. 네,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자업자득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의 뭐 복잡한 이야기도 저도 듣긴 들었는데 어찌됐든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날라온 이 맞아요. 김남준 대변인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자들이 김남준 대변인한테 전화하겠습니까? 강유정 대변인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조직 개편이라고 하나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으려는 의도 속에서 이게 좀 꼬인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제가 의심하는 대목은 뭐냐면 네. 지금 말씀대로 우상호 수석이나 대통령실은 뭐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보직 개편을 한 다음에 국회에서 부르면 충분히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부른다는 것은 아까 박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민주당이 수락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기세나 분위기 봐서 부속실장 불러내자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민주당이 동의하겠습니까? 안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은 번지르하게 그럴싸한데 끝까지 안 내보내겠다는 그 전략 하에서 이런 좀 어색한 급 보직 변경과 인사 개편이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볼 수밖에 없다. 국감 회피용 보직 그럼요. 개편이었다고 보신다는 그리고 거고. 제1부속실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예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고민은 했었겠죠. 네. 그 와중에 김현지의 자리 이동을 저 끼워 넣기로 저는 넣었다고 봐요. 이제 그 이슈는 국민의힘도 그만해요. 아니 제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수석이나 실장도 말씀을 아니고 하셨길래 제가 의심나는 대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관급 부속실장 가지고 이슈를 그렇게 키워. 민주당의 답변 들어보죠. 강 셰프님. 일단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보탤 게 없는 정도인데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국민의힘 저렇게 안 나온다고 호언장담마다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막상 나오면 네. 물어볼 게 별로 없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원래 정치인들의 발언이 3단 변증이 있어요. 첫 어떤 번째 건가요? 예. 나와야 한다. 그러다가 나올 거다. 그러다가 나온다. 이 정도 되면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어제
대통령실에서 예. 많은 스태프들이 예. 국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동향 파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 근데 지 당내에서는 이 정도 상황이 나왔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대통령께 누가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네네네. 원래는 문진석 부대표가 안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벌써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이 예. 나온다 100%라고 예. 하니까 예. 당내에서 한정혜 의장, 뭐 박지원 의원 싹싹싹싹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어.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이 교감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고 분위기 파악한 거다. 당장 저희 패널들만 하더라도 대변인단만 하더라도 예. 자신감 있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 네. 그러니까 오히려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업무 외에 뭐 어디서 태어났어요? 뭐 몇 살이에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뭐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뭐 대장동은 어떤 거예요? 이런 얘기 묻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역풍 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김현지 실장 나와서 핍박받는 모습이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하는 건 그렇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잠깐만요. 네. 국감 나간다에 나간다고 부른다에 자신 몇 있는 퍼센트 거네. 거세요? 가능성? 저는 51%. 51%면 사실 100%예요. 네, 이 뭐. 판에서는.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네요. 근데 제가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 그 평론을 많이 보거든요. 네. 맞춘 적이 잘 없어요. 이건 거짓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패널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원식 의장을 맞힌 사람입니다. 우원식 의장 될 거라고? 네. 그때 우원식 막 의장 맞춘 사람 딱 그럼 두 분 계시네요. 유인태 총장님이 또 그날 아침 그 패널이 아니시네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그때 출마했던 그 컷오프 네. 안철수냐 그때 뭐 주진우냐 뭐 그때도 다 제가 맞춘 거예요. 오케이 인정. 자, 그리고 이 대변인실 아니 저희 민주당은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에서 계속 대변인실을 공격을 해왔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제 김남준 실장이 이제 대변인이 됐잖아요. 네. 이분 기자 출신이고 경기도에서 언론비서관 했고 당에서도 정무부실장을 하면서 이 정무를 원래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그분이 부속실장보다는 대변인이 맞다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것도 대변인실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바꾼 거고 그러면 부속실장은 누가 가야겠습니까? 대통령 부부가 그래도 신뢰할 수 있고 허물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김현지 실장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나오면 끝난다. 네. 나오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의 예측이 맞기를 뭐 바랍니다.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와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뭐 거의 있는 거 없는 거 연끌해가지고 공세를 취할 텐데, 근데 국감에 지금 대통령실 업무와 관계없는 것까지 답할 의무는 없어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런 정치 공세를 하면 그 즉시 운영위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에서 냅두겠습니까? 그런 공세를 하면. 그래서 제가 테크닉을 알려드렸잖아요. 나오고 파행시키면 된다. 그렇게 이게 기류가 이제 바뀌었어요. 지난 주말 전까지만 해도 예. 안 나간다, 나오면 안 된다, 총무비서관을 왜 부르냐, 부속실장도 전례가 없다라고 했다가 박지원 의원도 전의가 불타고 이야기하고 있고 패널들도 지금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기류로 바뀐 걸 보니까 네. 작전을 짠 것 같다. 그 작전이 조금 전에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 그래서 작전일 거라고 그렇기도 보시는 하고요. 거예요? 부속실장으로 보낸 제가 기시감도 드는 게 성남에서 항상 행정상 감사 전에 이재명 시장이 그 해당 보직에서 다른 보직으로 보내버려요. 그럼 그 보직에 나와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저의 일이 아니어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계인 셰프가 성남시 의원 예.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이 상황. 주특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행정감사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정기 인사도 아니고 상시 인사를 통해서 중요한 보직인 사람을 다른 보직으로 옮기느냐,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되는 사항을 못 따져 묻지 않느냐. 그럼 부르려고 하면 또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야 그거는 소관 아닌데 왜 물어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장동이나 뭐 증거인멸 관련해서 그걸 못 물어본다 하더라도 총무비서관이 있었던 3급 이하의 어떤 행정관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전 지금 부속실장이어서 대답할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김남준 대변인 내지는 윤기천 총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뭔가 기류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의원들이 나서 의혹 제기를 하는데 뭐 근거가 없어요.
주진우 의원도 얼마 전에 무슨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에 개입했다. 그러면 그런 개입을 했으면 제보를 받든가 아니면 상당한 개연성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문제가 심각한 게 국회에서 의원들이 뭔가에 대해서 폭로하거나 의혹 제기를 할 때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거나 수긍이 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검증도 안 하고 근거도 없고 그냥 툭 던져놓고서 의혹이잖아 이렇게 좀 우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는 다 그렇단 지금 말씀이죠. 이긴 그 총장 얘기했듯이 예. 대충 분위기가 나오는 걸로 예. 바뀐 이유도 별게 없구나. 지금 국민의힘이 어. 떠드는 얘기를 보니까 그런 판단이 쓴 거죠. 저는 제가 봐도 강성필 부대변인이 51%의 가능성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여전히 끝까지 꽁꽁 감싸서 숨길 가능성도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세기부터 알았다고 얘기해서 숨길 게 없어요. 아 근데 아니야, 제가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정치권에 있으면 출마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본인의 출생, 학력, 뭐 지역 다 얘기하고 하다못해 부모님 학교까지 다 공개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김현지 이 실장은 출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누가 사실상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만나신 적 있으세요? 물어본 적 없잖아요. 없어요. 하지만 저희 민주당 사람들은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몇 년생이고 몇 학번이고 어디 당 나온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 성남시청, 경기도청, 민주당, 국회 사무처, 대통령실까지 이력서가 다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출마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검색이 모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뭐 숨기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저희가 봤을 때 좀 앞뒤가 아니 안 내가 맞겠습니까? 꽁꽁 숨긴다는 게 이력을 숨긴다는 게 아니고 아 국가 국정감사장에 과연 김현지 지금 이제 부속실장이죠 나올 건지 지금 강성필 대변인은 나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전히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씨와의 특수관계 그리고 이 사단이 날 정도로 떠들썩하게 이 문제가 커졌던 저간의 배경을 보면 저는 여전히 그냥 제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만 국감장에는 안 나올 거다라고 저는 걸어요. 잠깐만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지난주 내내 좀 떠들썩했던 게 김현지 부속실장이 몇 년생이야? 뭐 학력이 어떻게 돼? 뭐 고향이 어디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왜 그러냐면 김장겸 의원이 산림청장 인사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한 거 아니야? 그 어느 대학교 은사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가 잠깐 불거졌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분이 뭐 보좌관으로 일할 때나 내지는 그 시의 뭐 대변인 안 했구나 이분이 그쵸? 시민단체. 그런 네, 오픈된 시민단체 역할을 계실 때 네. 그럴 때야 이분의 이력에 대해 누구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뭐 이분이 공개할 일도 없었지만 이제는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간 대통령실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궁금한 것도 국민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박 의원님이 사실은 세상에 공개하셨잖아요. 이분이 93학번이고. 아니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본인들만 몰라요. 근데 93학 저는 예.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아까 일단 예. 그 중앙부처 국장 인사에 개입했다 이 의혹을 제기했던 분이 박정훈 의원이네요. 박정훈 그러니까 의원이요. 주진우 의원이 아니고. 음. 그리고 그 김장겸 의원도 MBC 사장하셨던 네. 기자 출신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제보를 받으면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팩트를 확인하는 게 기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니에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의혹을 던져놓고 다 엉터리예요. 사실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정리 좀 해봐요. 그분은 신구대학이라는 대학 안 나왔고요. 신구대 환경 조경학과 전혀 뭐 이런 아니요. 거. 전혀 아니란 아니고 거죠. 그거는 이미 이제 산림청에서도 네. 대통령실에서도 부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그 대학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맞고 알려졌듯이 상명대를 나왔고 93이 아니고 94입니다. 정확히 확인이 됐는데. 상명대 94학번. 그리고 본인이 그걸 굳이 알려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도 얘기했듯이 자기 정치할 사람들은 프로필 관리가 중요하고 일부러라도 없는 인연 있는 인연 다 짜내가지고 만나는 사람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없으니까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조중동 정도의 취재력이면 그거 반나절이면 못 알아냅니까? 강성필 부대변인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거나 당 주변에 취재하면 그거 못 알아냅니까? 제가 보니까 네. 베일에 쌓인 측근 실세 이미지를 즐기고 있어요. 대한민국 언론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고. 어허.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한심하게 보는 겁니다. 박 의원님이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알고 계신 것들을 오픈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재명 변호사하고 김현지라는 이제 대학 졸업생을 소개한 사람이 나다 하면서 알고 계신 것들을 오픈했는데 그 후에 쓸데없는 전화를 너무 많이 전화. 받았어요. 김현지 실장한테 전화 안 왔어요? 안 받았고요. 아 왔어요? 아니 안 받았다니까요.
뭔 말이야? 그 아니, 전화를 통화를 안 했다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관련 근황을 포함해서 네, 얘기를 좀 나눴고 어쨌든 뭐 힘들어 하겠죠 당연히. 근데 박원석 의원이 이제 그걸 않으면... 공개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베일에 쌓였던 게 이제 학력은 이제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다 주변에 알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이진 총장님 성남시의원 할 때 김현지 알고 있었지 의원 솔직히. 다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알고 싶어서 네. 당장 의회에 불렀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학력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 막부에서 이런저런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시의회에서부터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을 당연히 국민들은 궁금해할 수 있죠. 그리고 성남시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성남시 신상진 시장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제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두 분 다 정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력을 공개 굳이 안 한다. 이게 문제는 그 말이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정치의 뜻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분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정치의 뜻이 출마할 것 같아서 국민의힘 표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른바 그림자 같은 이 수십 년의 인연 때문에 그 인연 안에 무슨 베일에 쌓여 있는 일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니까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정치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마할 사람도 아니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 이력도 모르고 학력도 모르는데 사건은 알아요. 성남시에서 문자 발송한 사건. 그리고 모 종편 보도에서 경기도청 도지사 사퇴하고 나서 배소연 씨와 통화를 하면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지워라라고 했었던 김현지 씨의 목소리. 그런데 이력과 학력은 모릅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공공기록물을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감도 못 나오게 하고 이력 학력도 몰라요.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견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누구냐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강성필 부대변인님. 일단 과거에 성남시 의회에서 불렀는데 안 나왔다. 이거 마치 그분 그때 공직자 아니잖아요. 민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의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성남 당시에 김현지 실장이 몸담았던 그 단체가 성남시로부터 보조금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 타다 썼으면 갔다가 뭐 나와야 된다. 그것도 저도 구청, 시청 다 일해봤거든요. 그런 담당 공무원 불러가지고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됐는지, 보조금 제대로 썼는지, 감사했는지, 문제 있으면 감사하면 될 일이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형사고발하면 민간인이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근데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근데 마치 불러도 안 나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어쨌든 간에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 그림자 아니 저 보좌관 생활 14년 했거든요. 네네. 보좌관이 나서면은요, 그게 민폐인 거예요. 안 드러나고 조용히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보좌진의 저는 업무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나대는 거로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짧게 반박을 하면 이 셰프. 시민단체 여서가 아니라 그 시민단체의 근거는 성남시가 제정한 조례의 근거 따르기 때문에 시의회와 시청이 들여다볼 권한은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시 의원이 합의를 해줘서 그러면 김현지 씨는 참고인으로 부릅시다. 라고까지 채택이 됐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의무사항이 아닌가 보죠. 채택이 되고 법적 절차에 따랐는데도 안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따지면 국감에서도 네. 뭐 기업의 총수라든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슈를 정리해야 될 텐데. 이기인 총장은 10년째 저걸로 칼을 갈고 있어요. 성남시의원 할 때부터 지금까지 안 나온 그냥 거? 그때 안 나온 거 가지고. 그래서 이번 국감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를 찻대고 포대고 그냥 딱 떠오르는 대로 한 번씩 자신의 의견을 내주세요. 단답형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 교수님 나온다 안 나온다? 100%안 나와요. 이긴 셰프? 나오고 민주당의 파행. 아, 나오고 파행. 자, 강 셰프? 말 못하잖아. 우상호 수석이 100%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본인의 가치 판단 얘기해야죠. 정확히 배팅을 프로그램의 해. 재미를 위해서. 자, 박 셰프. 나올 겁니다. 나온다. 나온다 두 분, 안 나온다 세 분인데 네. 약간 좀 결이 다른 세 분. 그리고 안 나온다 김 셰프. 박 의원은 자기가 그걸 학력을 공개했기 때문에 좀 미안한 감에 지금 저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안 나올 가능성이 알고 100%예요. 있었다니까요, 다들. 형만 모른 척하고 아니, 있었지. 근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학력 공개한 게 저는 미안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럼요. 그렇긴 한데. 신부대 그 터무니없는 김장겸 음. 그 의원의 그 의혹 제기가 네, 있고 나서 예. 이 오히려 좀 알려야 되겠다 예, 그거를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굳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거를 제3자가 알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게 저는 대한민국 언론들이 참 웃긴 게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게 취재하면 이거 반나절도 안 걸려서 민주당 주변 취재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박 의원님한테 취재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바로. 논란이 있었을 때 과거에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과 김진태 전 당시
국민의힘 의원하고 예.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 학력 가지고 막 티격태격 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걸 반증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 그리고 문고리 하면 예전에 그 박근혜 문고리 4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당시에 그 사람들 어느 대학 나왔고 이런 거 궁금해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건 다 공개가 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호성 씨나 몇 명 공개가 네. 됐지만 저는 많이 아직도 잘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그게 이슈가 아니었다. 맞아요. 그걸 그렇게 집요하게 막 이러지 학력이 않았어요. 궁금한 게 아니고 그래, 맞아요. 김현지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수관계로 수십 년 그 측근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궁금한 거고 물어보고 아니, 싶은 맞는데. 거예요. 뭐 학력이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현지 씨가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당한 어떤 호기심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 참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예전에 그 박근혜 주변 4인방은 진짜 막강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게 직접 들어서 알고 있는 일화예요.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 네. 한라인이라면서 번호를 줬다는 겁니다. 그 전화기를 안봉근이 관리를 했는데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아요. 콜백도 안 하고. 이게 국회의장께서 몇몇 의원들하고 어느 자리에서 약간 토로하듯이 말씀한 그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흥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고리들의 그 정도 돼야 전형이 문고리인 심한 건 거예요. 맞고 그거 뭐 다 아는 건데 그쪽으로 물타기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 떳떳하면 괴롭히세요. 내가 20세기부터 아는 입장에서. 다 내놓고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당당히 저는 제발로 자기가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 된다고 근데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 가지고 묻고 있는 질문도 사실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명확하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불법을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봐야지 불법을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시작하고 답변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물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뭐 그림자네 나와라 이것은 너무 그렇게 물어본 적이 불명확해요. 없으니까 나오면 그러면 이재명 지금 대통령과 언제부터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누가 사건에 대한 의혹을 이야기합니까? 그건 이긴 총장님이 성남 시의원 때부터 갖고 근데 있었던 도청 파일 삭제하라고 몇 가지 팩트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물어보시라고요. 당연히 근데 그걸로 물어보죠. 국민의힘은 그렇게 안 물어봐요. 자, 여기까지. 김현지 부속실장이 정말 세긴 핫한 센가 봐요. 인물이네요. 명절이 뜨겁네요. 진짜 센가 뜨겁네요. 예. 좋습니다. 이기인 셰프가 골라오신 이슈. 근데 한마디요. 그러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세다는 그런 자괴감이 들면서 네. 여기서 정말 우리 김건희 씨를 제가 떠올리는 건 국민들 중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김건희 씨도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소문이 있었습니까? 궁금해했죠. 다 아니라고 그랬죠. 저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까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일찍 매맞을 거 매맞고 공개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강 셰프가 지금 해명하시느라 좀 진담을 빼셨고 김근식 셰프가 강하게 공격하셨다면 이제 공수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강 셰프님이 골라오신 이슈 넘어갈 거거든요. 뭐 골라오셨어요? 국민의힘 당무감사 한동훈 게시판 재점화되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분당까지 가냐. 그러니까. 경기도 분당 말고 당과 당이 쪼개지는. 이 상황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나서 2년 만에 당무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장도 새로 뽑았거든요. 오는 12월 초부터 전국에 218개 당원 협의회를 대상으로 감사에 돌입하는 건데요. 그 와중에서 이제 가장 지금 이슈가 모아지고 있는 건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그 당원 게시판 문제 그것도 들춰보는 거야 마는 거야?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이제 털고 가야 화합이 된다라는 취지로 하자라는 쪽에 지금 방점을 찍은 상태예요. 물론 당무감사위에서 결론 낸 건 아닙니다만 강선필 셰프님 네. 할 것 같아요? 하죠. 해요? 아니 김민수 최고위원 있잖아요. 네. 그분의 전당대회 공약이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으로 이렇게 누명을 쓰고 오해받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당원 게시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정말 게시글을 막 올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냐 안 했느냐 이거 밝혀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 이게 김민수 최고위원의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를 냈잖아요. 또 당무감사 위원장도 네. 선임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떤 분란? 이슈가 돼버렸다. 근데
분란이 되긴 되겠죠. 본인의 가족이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저는 이제 그 김 당무감사위원장에 굉장히 강성 그 법대 교수가 임명이 됐잖아요. 이호선 교수님. 예. 저도 뭐 그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처음 당무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었어요. 네. 그리고 12월 초부터 뭐 12월 중순 사이인가 1월 사이에 당무감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이 내린 게 팩트고 당원 게시판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당원 게시판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또 이게 엄청나게 이게 폭발력이 있는 사건이 돼서 당의 어떤 분란과 갈등에서 분당 이야기까지 우리 강수일 대변인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무감사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정기적인 당무감사, 그건 당협에 대한 감사예요. 당협이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것만 결정을 한 것이고 한동훈 대표 시절 문제가 됐던 당계,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일절 논의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당무감사에서 결정한 정기 당무감사를 제일 그 긴장하는 건 저 같은 사람이에요. 당협위원장이 이제 그 당무감사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논의해서 지금 다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이건 정기적인 당무감사는 저당 이당 다 하는 거니까 그건 네.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당원 게시판 이야기를 과연 그러면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때 막 그 분위기 올라탈 때 했던 것처럼 할 거냐? 저는 이번에 첫 번째 당무감사위에서 안건에도 올리지 않고 당계에 당자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아 이건 장동혁 대표 측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갈 거다. 아 이걸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강슬피 부대변인 입장에서는 이게 반드시 이제 수면 위로 올려서 깔 거라고 잠시만요. 그러는데 장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그걸 꺼내는 게 껄끄러울 아, 거다 보시는 그럼요. 이유는 뭐예요? 그걸 해가지고 예. 누가 돼도 당 자체로는 부담이고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진다 한들 그 진실을 밝히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그 진실을 드러내서 한동훈 대표를 정치적으로 디스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야 익명성이 보장된 아우성치는 대나무숲 같은 데서 하는 이야기를 니들이 무슨 권리로 다 뒤져보는 거야. 나는 정치적 부담이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설사 사실관계 하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라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한동훈 대표한테 또 정치적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누가 어떤 사실이 나온다 하더라도 양쪽 다 그 정치적인 부담인 거예요. 양쪽 다 지는 게임이다. 그렇죠. 그걸 누가 그 집안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강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 주장을 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장동혁 대표 측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찐윤 측에서는 우리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된다. 그렇게 그러기 해서 한동훈 위해서는- 대표를 제명이라도 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단계 게시판 때문에 했니 안 했니라고 해서 논쟁이 되니까 이걸 털어야지.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지고 안 했으면 의심한 쪽이 사과하고 뭔가 털어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묵혀둔다는 자체가 일사불란한 당의 조직력을 흐트러뜨린다라고 저는 알고는 단계가 있어요. 논란했던 건 전당대 기간이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나왔을 때 이른바 찐윤들이 밀었던 후보 측에서 단계라는 것을 흘려가지고 논란이 증폭된 거 아닙니까? 전당대 기간에는 충분히 상대방에 대한 표를 깎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뒤에 이 상황에 와서까지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당이 그 안에서 서로 분탕질하게 되고 이전 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굳이 장동혁이 하겠다?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성필 부대변인의 저는 바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약간 제3자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개혁신당의 이기인 셰프하고 박원석 전 의원 두 분은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제3자 입장에서 보시는지 어떤 분 먼저? 할 이 거다 셰프? 말씀하시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 들려요. 민주당 입장에서 당원 게시판 감사해서 한동훈 대표를 축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열을 가속화시켜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유리한 고지를 지점하겠다. 뭐 이런 전 뜻으로 들리고요.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당장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 면회부터 가겠다라고 했었던 네. 사람인데 당선되자마자 그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당원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정무적 감각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른바 똥볼을 많이 차고 있잖아요. 여러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국면에서 굳이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감사를 꺼내가지고 분열을 야기한다. 지방선거 5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지난 선거들을 보면 항상 선거 목전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되거나 자기들끼리 싸우면 항상 필패했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일단 당원 게시판 문제는 묻어두고 나중에 지방선거가 있고 나서
그 뒤에 해도 했지. 아 지금은 아닐 거다. 지금은 굳이 꺼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박 셰프님. 국민의힘의 내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개혁신당이 우호적으로 해석을 해주면서 요즘 개혁신당의 기류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우선은. 거기서 또 의문부호가.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나 뭐 또 신동욱 최고위원, 예. 김민수 최고위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분은 뭐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인터뷰나 이런 것에 보도의 행간을 보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조금 보탤게요. 신동욱 최고위원하고는 제가 지난주 인터뷰하면서 하셨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약간 말을 돌리시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해야 된다. 한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아니 그리고 어떤 보도에 보면 장동혁 대표도 당원들 앞에 사실관계는 밝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임명되신 분이 예. 부정선거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탄핵 반대 뭐 이런 어쨌든 일종의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과 맥을 같이 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분을 임명한 것도 애초에 그런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마저 저는 들고 근데 이제 다만 어느 시점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꺼내들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겠죠. 그러나 이걸 그냥 묻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게 익명의 게시판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그걸 들춘다는 게 정당에서 그 정당하지 말자는 거죠. 사실 그 이치에 맞지 않아요. 설사 그게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었다고 한들 그래서 그게 불법이야 뭐야 이런 반론이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한동훈 대표를 향한 또 게시판에서의 어마어마한 그런 비난과 욕설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피장파장인 거예요. 또 장동혁 대표가 그때는 이런 거 들추면 안 된다. 이거 한동훈 대표 당에서 축출하려는 그러나 또 아주 이 불미스럽고 부당한 이제 그런 의혹제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본인이 당시엔 친한 게 그랬어요. 예. 시절에 사무총장했잖아요. 한 입으로 또 이제 두 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명예회복 해드린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그때 장동혁이 아니에요 지금. 대권 주자 그 지지율 1위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반사의 이익을 당은 못 누리고 있는데 장동혁 개인은 누리고 있어요. 장외투쟁의 효과를 당은 못 누리고 있는데 장동혁 개인은 누리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죠. 아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앞으로 당내에서 이제 대권 도전을 한다면 예. 그런 이 용건 꾸는 길에 누가 가장 큰 경쟁자겠어요? 제가 보니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이게 간단치 않다. 허허. 간단치 않다고 보고 이걸로 무슨 체리따봉 사태 같은 걸 다시 일으키는 건 전 불가능하다 보고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 명분을 줄 거라고 봐요. 근데 지지층을 향해서 당원들을 향해서 흠집 내기는 충분한 이슈예요. 그런 수준에서 이걸 관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까 근데 이기인 셰프가 얘기한 지방선거 전에 건드리면은 대표한테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가 될 거야라는 시점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거 별로 안중에 있다고 생각하지 지방선거가? 않는데. 네. 제가 볼 때 오늘은 세 분 다 그러시는데 김현지 사건도 그렇고 이 단계도 그렇고 저는 단계 문제는 이 지방선거 이전에 절대 안 걸릴 거라고 100% 제가 장담합니다. 그건 100%. 예. 너무 100% 남발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만큼 정치적 경력과 이 내공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정치적으로 100% 떨어졌잖아.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라고 했다. 그러면 제가 정치적인 해석과 이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 전에 안 건드린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당원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의 귀책 사유가 드러나면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내년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만약에 재보궐 나가서 배지 달고 돌아오면 장동혁 대표한테 좋을 게 뭐가 있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내 주류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저는 지방선거 전에 건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팩트의 문제인데 이호선 위원장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뉴시스 기사에 나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모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목요일 말씀하시는 거죠? 목요일 유튜브. 예, 과거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근거 없는 말 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계엄이 잘못됐다. 탄핵도 돼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와 저희 민주당이 평가하는 거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로 가는 거는 또 저희 민주당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보수의 분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전이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더욱더 이제 이전 두고 버리고 또 구주류 또 혁신파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을
나쁠 리가 없죠. 나쁠 리가 없으니까 그 기대를 갖고 볼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그 전당대회 기간에 지지자들의 표가 필요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당원 게시판을 건드릴 수도 없어요. 당원 게시판에 당무감사위에서 무슨 권리로 무슨 기술을 동원해서 그 익명의 당원 게시판을 들여다봐가지고 누가 썼는지 확인할 겁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전당대회 기간에 논란이 커져서 지금 경찰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 IP 추적하고 해서 글 쓴 사람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고서는 당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원 게시판 문제를 투명하게 파헤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그 워딩으로 정치적 이득을 볼 뿐이지 특정 지지층한테 이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근거나 기술도 없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한사코 안 할 거라고 보는 거 보니까는 당원 게시판에 뭐 좀 쓴 것 같은데. 나는 댓글도 안 보는데 뭐하러 그 읽는 게시판을 써요. 네, 누가 쓴지 아직 검증 안 됐는데 한동훈 대표와 함께 정치하는 분들이 안 할 거야 하지마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하지 말라는 그 게 자체로 아니에요. 시인하는 걸 수도 있는 근데 거니까. 제가 안 할 거라고 이렇게 피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아니 말씀 주신 대로 이 익명성이 보장된 게시판에 네가 썼냐 내가 썼냐 이런 거 밝히는 자체가 사실 민주주의 정신이 좀 훼손되긴 해요. 근데 이미 이 문제 자체가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눈길이 가버린 거예요. 마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현지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 눈길이 가버린 거예요. 정말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 파헤칠 필요가 있으면 파헤쳐도 된다고 봐요. 근데 파헤치는 쪽이 정치적 리스크가 훨씬 크고 파헤쳐서 결론이 나온들 제가 볼 때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파헤쳐서 설사 가족이 썼다 한들 이 한동훈 대표한테 정치적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만약에 이 우리 댓글쇼 하고 있는데 네. 제 발언에 대해서 실시간 댓글에서 김근식을 너무 욕을 하면 우리 가족이 같이 또 댓글 달면서 왜 김근식 옳은 소리 하는데 쓸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 끝났죠.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을 한동훈 대표나 자꾸 민주주의 찾고 아니 한동훈 대표 측에서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말하는 건 장동혁 대표가 정무적 감각이 최소한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키울 필요가 없고 자꾸 이걸 거론하는 것은 우리 강성필 대변인 같은 민주당 측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안해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1부 줄여야 될 시간인데 진짜 뜨겁습니다. 진짜 뜨겁습니다. 오늘 1부에서 언급한 이 김현지 실장 얘기하고 국민의힘 당계 얘기 가지고 추석 밥상에 올리면 싸움 날 것 같아. 그 집안 큰일 날 것 같아. 너무 뜨거워요. 2부로 넘어갈 텐데요. 2부에는 이 못다한 국민의힘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다른 두 셰프의 주제까지 다 열어보죠. 여러분 잠시만요.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정치 맛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의 셰프가 골라오신 따끈따끈한 정치 이슈들 저희가 맛깔나게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네 셰프의 이야기 보따리 더 풀어보도록 하죠. All About News 김현정의 뉴스쇼. 자,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네 분의 셰프와 함께 2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부에서 뜨거웠어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 진짜로 당무감사에 돌입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넘어왔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궁금해지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오는 6월 지방선거 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갈 거냐 나간다면 어디 나갈 거냐인데 지난주에 배현진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은 지방선거는 안 나갈 거다. 그러니까 지자체장 선거는 안 나갈 거다. 배지를 달아야 한다. 이게 한동훈 대표랑 교감하야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배 의원님 혼자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배지 달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김 교수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배지를 달아야 된다는 그 원칙이 맞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다가 배지를 달아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보궐로도 들어가서 배지 달고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꿈이 정치적으로 미래를 도모하자면 배지를 달아서 여의도 경험을 하는 게 맞아요. 그건 원칙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보고. 근데 이제 내년 6월에 여기저기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가 있으니까 보궐선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의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배지를 달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올 때는 TK, PK 쪽하고 수도권 정도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과연 한동훈 대표를 장동혁
지도부에서 줄지도 모르겠고 공천을 줄 것인가 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그렇다고 뭐 경선을 시키겠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되게 보궐선거는 전략 공천할 경우가 많은데 그게 줄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나간다고 했을 때 정말 가서 죽으라는 험지 차출론의 희생양이 돼서는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원희룡 지사가 개항에 갔다가 처참한 꼴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냥 국회의원 경험을 해야 된다는 원론적 이 언급에 머무르면 되는 것이지 꼭 내년 보궐선거 6월 달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직은 상황을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 생각 어떤지 혹시 아세요? 한 전 대표 본인 생각? 모릅니다. 얘기해 보신 적 없으세요? 모릅니다. 저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주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박 의원님?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절실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이러저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뭔가를 하는데 사실 저거는 겉도는 정치잖아요. 이제 뭐 공식적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국 투어하고 있는 국회의원도 예, 아니고 예. 그냥 개인적인 정치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예. 개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한계가 그거는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건 맞지만 그걸 회복을 하려도 어려움이 있어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도 뚫고 들어가서 당의 중심에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회의원이든가 아니면 뭐 당대표든가 뭐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겉돌면 오히려 있던 잠재력도 소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재보궐선거에 가야 될 타이밍인 건 맞는데 예.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 얘기하셨듯이 주겠냐 공천을. 배지 자리를 주겠냐? 그러니까 될 만한 데는 안 줄라 그럴 거고 뭐 가서 죽을 자리는 혹시 줄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요인들이 많이 아니, 작용하잖아요. 험지도 안 줄 거라고 아니, 보세요? 배신자 당원들이 뭐 배신자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 나가려는 거 방해했잖아요. 기문에 꽂아가지고 되지도 않을 자리를 가가지고 그때 그냥 유승민 의원으로 갔으면 됐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치 상태가 어려운데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 같은 걸 갖춰서 뚫고 가지 않으면 상당 기간 겉돌게 된다. 그 점이 저는 친한계도 한동훈 대표도 고민일 거라고 봐요. 박 의원님이 지금 한 전 대표라면 그럼 어디가 보이세요? 저는 험지라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험지라도 아까 찾아가라. 이제 강성필 부대변인이 얘기한 거 네. 생각이 비슷해요. 예. 가능성이 있다면 공천받고 예. 어쨌든 이 당원들 끌어모아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면 한 전 대표 정도의 인지도나 잠재력이면은 내년 재보궐선거 구도에서 해볼 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인천 계양 같은 험지. 왜냐면 대통령이 그쪽 출신이니까 계양도 진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어요. 계양 같은 데 생각해 가야 보세요.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양에 첫 보궐선거 나갔을 때 예. 국민의힘에 누군지도 모르는 후보하고 표차 얼마 안 났어요. 저도 해볼 그렇게 생각해요.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판이 너무 불투명한 게 많고 불확실한 게 많기 때문에 변수들이 많아서 예측할 수는 없는데 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 경험을 하는 게 맞다는 건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그러면 지금 이후에 변수들 볼 때 경기도지사 선거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 뛰잖아요. 김병지 의원 뛰잖아요. 네. 만약에 김병주 그럼 의원. 김병주나 추미애 의원이 되면 그 자리 보궐세 생겨요. 남양주하고 하남이에요. 뭐 이런 건 해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한동훈의 젊음, 한동훈의 신선함으로 한번 붙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 변수들은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정리가 네.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궐선거에 나갈 원칙적 입장은 맞다. 그러나 어떻게 어디로 분명히 나간다고 지금 말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기인 셰프, 강 셰프님 먼저 하시겠어요? 강성필 셰프? 저는 그래요. 이제 당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좋은데 공천받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만들어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잠깐 예로 네. 저 이준석 대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능력을 제가 인정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원에서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본인이 찾았잖아요. 어디? 화성을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분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당하라고 계속 아니, 얘기하는 거야. 자, 그 의도가 말은 불순해. 정말 이거 위하는 거예요. 위하는 뭐 거. 위하는 거? 아니 분당을 하라고 지금 위한다고? 아니, 당원 게시판 발언에 물타기를 하고 있어. 지금. 당원 게시판 놓고 보궐선 아니 분당을 전제를 이야기하는. 1분만 제가 말씀. 근데 예, 하십시오. 그런다고 하면 저 같으면 천당 아래 분당. 저 같으면 정말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예. 아까 남양주 뭐 추미애 뭐 의원이라든지 뭐 김병주 의원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를 들어서 충남 아산 같은 경우 강훈식 비서실장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졌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바로 충남 아산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진을 치겠어요. 그리고 나서 구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나 나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민주당도 한동훈 나와? 그러면 센 사람 붙여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구도가 짜져버리면은 이 구도를 망가뜨리는 게 장동혁 대표로서는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본인이 플레이를 하는 것도 선점해버려라. 방법인데 과연 그런 도전과 모험을 해볼 어떤 자질이 있느냐도 저는 사실 궁금하기도 하다.
지금 나와 있는 지역구가 안산, 계양, 아산 이런 데인데 이 한동훈 대표랑 어울리는 지역구가 잘 없고 굳이 어울린다고 표현하는 지역구라면 계양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계양조차도 지금 뭐 밖글로 도는 정보에 따르면 김민수 최고를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민수 최고가 다음 총선에서 분당 의뢰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 다음 보궐선거에서 계양에서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서 세게 붙고 몸값을 부양시킨 다음에 그 다음 총선을 노리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금 입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험지론을 차출하는 그 후보군조차 들지 않는 거예요. 험지도 안 보낸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나가기 전에 이 어떻게든 당 내에서 비토 심리를 어떻게 좀 잦아들게 할 것인가부터 고민하는 게 맞다라는. 되게 고민 깊겠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깊을 수밖에 없네요. 국민의힘 이야기 나온 김에 최근에 이슈 하나만 더 짚고 그러고 넘어갈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 얼마 전에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그거 저 네. 본회의장에서 해서 한바탕 좀 난리가 났었는데 그 김정재 의원이 22대 총선을 앞둔 당시에 후보 매수를 하려던 정황이 담긴 거 아니냐라고 의심이 되는 어떤 녹취록이 하나 나왔어요. 그 내용을 좀 읽어보자면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보통은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 선언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라고 이철규 의원하고 통화하는 그런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강성필 대변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총선 전에 쉽게 말해서 본인과 경쟁하는 후보들과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본인 경쟁력이 잘 나온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될 거니까 그냥 나 단수 공천 주라. 그런데 단수 공천을 만약에 안 주면 내가 다른 캠프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이끌어내는데 비용 쉽게 말해서 권리금이 좀 든다. 그래서 이 권리금이 그 포항 같은 경우 시세가 3억에서 5억 정도 한다. 나도 과거에 이미 5억의 어떤 권리금을 제한받은 적이 있다. 아, 상대 캠프로부터 나를 그러니까 경쟁 캠프로부터 네. 나를 지지하게끔 하려면 이 정도가 시세다. 맞습니다. 그 얘기인 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리 이제 공천을 받고 뭐 앞서가는 후보라고 하더라도 네. 나머지 군소 후보가 연합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정서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조사와 수사를 해볼 가치가 있다.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네. 당시에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 부위원장이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공천 관련된 정보를 어쨌든 후보자인 확정이 안 된 김정재 의원하고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여기가 그래서 단수 줬냐? 아니 경선했거든요. 그러면 김정재 의원의 논리 그대로라면 샀나? 결국 경선이 이루어졌어요. 아니 경선됐어요. 그러면 뭐 3억에서 5억이라는 시세를 주고 사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된 건가?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저건 충분히 수사해 볼 만하고 그러니까 지금 김정재 의원하고만 저랬을까?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 이철규 그 공관위 부위원장이 그리고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여러 소문도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건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소문이라서 말씀 못 하시는구나. 때문에 저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또 하나의 신호다. 맞아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런저런 각도의 수사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대선 자금 수사도 지금 전면화될 것 같고 그래서 까딱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김 교수님 뭐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총선 당시에 열심히 경선하면서 불철주야 뛰는 바람에 이철규 당시 의원하고 뭐 통화한 적도 없고요. 예. 형한테는 안 알려주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오히려 뭐 저를 찍어내려고 다른 행정관을 보내서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저 같은 당이지만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녹취 파일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만약에 수사거리가 된다면 또 인지수사의 그 거리가 된다면 뭐 하겠죠. 그러나 정말 저희로서는 좀 만약에 이 사실이라면 좀 참담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지난주에 그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터뜨린 녹취 파일이 있어요. 서울시 의원 지금 이제 민주당 탈당했습니다만 김경시 의원이 어떤 사람과 이제 통화한 내용인데 당비를 내가 1,800만 원 대납을 할 테니 김민석으로 가시죠.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 8월 이거 얼마 전 일이에요. 8월에 주고받았다는 거. 네. 강선빌 대변인님 이건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전 민주당 시의원 김경 시의원과 그 특정 스포츠 단체의 네. 그 부위원장 장모 부위원장 간의 이 녹취록인데 네. 결론적으로 이 장모 부위원장도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화는 있었지만 실제로 내가 시키진 않았다. 네, 대화는 있었고 뭐 내용은 오갔는데 결론적으로 위험하고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대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김민석 총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그치. 아니면 이 김경 시의원이 뭐 본인의 그냥 뭐 소위 그냥 잘 보이고 싶어서 네. 혹은 또 자기 선거를 위해서 네. 이렇게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하려고 시도했느냐. 자가발전이었냐. 네. 저는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강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당비 대납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절대 김민석 총리는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알았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당만 깨끗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당비 대납은 요즘 안 합니다. 양 당이. 왜? 이거는 상대 후보가 있고 네, 아니 그래서 김근식 후보랑 저랑 경쟁을 하는데 네. 뻔히 당원 몇 명 모았는지 서로 알 건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한 3,000명이 늘었어요. 가만 안 있거든요. 그 3,000명 중에는 분명히 회색 분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건화가 새 되고 나가니까. 당비 낸 것은 금방 잡힙니다. 그런 위험한 짓은 안 한다. 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 의심하시기는 네. 김경 이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으니까 네. 전 민주당 시의원인 김경 시의원이 뭔가 뭐 개인 다음 일탈. 지방선거에서 네. 뭔가를 노리고 잘 보이려고 꾸미던 행동 아니었을까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저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전혀 모르는 것일 것이다. 네네. 자신을 뭐 밀어주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네네. 모르는 것일 것이다. 예. 근데 김정재 이기실 거. 의원이든 지금 나오는 문제든 간에 구체적인 뭐 당비 대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입건돼서 조사가 되고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눈여겨보는 것은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정무적으로 좀 판단이 빠르다.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 통일교 입당 관련해 가지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5천만 국민 중에 500만 우리가 당원인데 통일교 신도가 120만이니까 두 개를 겹쳐보면 11만 정도의 당원은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통계적 거거든요. 개연성. 네, 통계적 개연성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예. 근데 반면에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바로 진상조사 시키고 그렇게 입당한 사람들 확인해가지고 바로 무효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지금 민주당에서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추가로 밝힌 게 있습니다. 그 김경 그 시의원은 시의원? 제명 사유가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 종교 특정 종교의 집단적 입당은 없었지만 본인이 영등포 주청장 도전을 하기 위해서 당원들을 위장 전입시켰다. 당원 모집을 하면서 특정 주소로. 네. 그래서 이미 탈당한 사람이지만 제명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고요. 이게 이런 일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경쟁이 가열되다 보면 네. 그때 이제 무더기 입당들을 시키거든요. 네. 총선이나 아니면 지방선거 경선 앞두고 그때 이제 확인되지 않은 당원들이 여기저기서 무더기로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 이제 당비 대납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특정 집단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명부를 긁어다가 당원 가입시키는 일도 있고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당 자체적으로 의심나는 사례가 있으면은 일종의 이제 자정 기능이 작동을 하죠. 주소지 확인 같은 거 다 해요. 그래서 한 군데 뭐 다 주소 등록된 건지 아닌지 이런 같은 거 주소로 확인하는데 막 있어 또 여러 사람이. 예. 근데 이제 이번 건 경우에 사실 이게 이슈가 핫해진 거는 김민석 세 글자가 들어가서요. 네. 김민석으로 가시죠. 예, 정청래 대표가 왜 이렇게 빛의 속도로 반응했을까? 그것도 김민석 세 글자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왜요? 경쟁자잖아요, 당내에.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뭐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 케이스나 이제 민주당 시의원 출신인 김경 시의원 케이스나 선거가 되게 투명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런 게 있어? 그게 좀 놀라워요. 저도 이제 정치학자로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당원 주권 네. 이야기하는데 네. 이 당원 주권이 말은 그렇듯합니다만 이 부작용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 대표 선거, 당 대선 후보 선거 이게 다 당에서 이제 공천을 받고 당에서 선출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몇 대 몇을 하느냐 달렸지만 당원들의 투표로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뭐 수백만이고 뭐 권리당원이 몇만? 80만? 100만? 아니 120만. 120만이라 하지만 투표한 사람들 한 80만 정도 되잖아요. 우리 당 해봐야 그 책임당원 해봐야 80만, 투표하면 40만이에요. 그래서 이번 장동혁 대표가 20만 표 좀 더 받아서 당 대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20만 명이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유권자로 따지면 0.01%밖에 안 됩니다. 이들이 결집해서 목소리 막 내면서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당 대표를 딱 했을 때 이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행동을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 이재명 개딸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의 윤석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집된 소수의 과잉 대표 현상이 양 정당마다 너무 지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구청장 선거, 시장 선거, 도의사 선거 나갈 사람 경선한다 치면 이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너무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이 논리로 당원들의 이 조직된 어떤 경선에 의한 동원 이 부작용을 진짜 막지 않으면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성필 셰프가 골라오신 국민의힘 이슈 좀 풍성하게 다뤄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이제 두 분 남았어요. 누구 남으셨죠? 박원석 셰프하고 저입니다. 김근식 셰프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정치 맛집을 오늘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네 분의 셰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 이기인 사무총장, 강성필 부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까지 이제 두 개의 이슈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근식 교수님 가져오신 김 셰프의 이슈로 넘어가죠. 아까 뭐 골라오셨죠? 거대 여당 입법 폭주 사법 장악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슈가 좀 큰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지금 일관되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어서 국민들도 이제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탓에 그동안에는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그 의석수가 많으니까 통과를 막 시킨 법이 있었고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 정부였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도돌이표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당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마음 먹은 대로 그냥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그냥 공표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마음대로 발표해서 공표해서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김현정 뉴스는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다라고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통과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무섭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드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입법 독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민주주의라고는 제도를 쓰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특정한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나서서 독재의 길로 가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다수당의 의석을 이용한 다수의 폭정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개념으로 지금의 민주당 입법 폭주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특히나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입법 폭주 중에서도 다양한 게 있지만 사법부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의대를 처음에는 사퇴시킨다. 조의대가 누구 사인회동을 했다. 조의회 청문회를 하고 조의회를 탄핵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장에 대해 공격을 하다가 그다음에 또 사법개혁에 저항한다고 막 하다가 그다음에 검찰청 폐지해서 정부조직법 통과시켰죠. 검찰 없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실제로 입법행정사법이라고 하는 상권분립에 의해서 법치주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지탱이 되는 건데 선출된 권력이다. 나는 국민들한테 뽑혔다라는 정당성만 가지고 이 입법부와 행정부 수장인 선출 권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사법부의 자율성마저 깨트리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지구상의 어느 세계 민주주의의 사법부를 입법부의 다수석으로 망가뜨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독재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입법 독주 중에서도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했던 그 장면 보면서 가장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셨다는 말씀. 검찰청 폐지하고. 자, 강성필 대변인님. 근데 이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 결사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선택해준 국민들과 당원과 지지자가 원하는 이 정책과 정치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검찰청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노랑봉투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우리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철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입법 독재라고 하지만 우리가 무슨 뭐 총칼 들고 뺏은 거 아니잖아요. 정당한 절차,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수당이 된 것이고 우리가 우리 지지자만 본다고 하면 이렇게 또 절대 다수가 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중도층의 가늠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책임지면 된다. 정치인들의 책임은 뭘로 하는 겁니까? 선거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야당은 또 그래도 견제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야당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최대한의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 부분이 요즘 좀 미흡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의 양당이 조금 휘둘리는 면이 있는데 때로는 지도부가 이것을 설득해 나가는 지도력도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양당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중도의 마음을 선거에서 얻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단독 독재에 대한 정당화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거 지금까지 민주당이 처리해서
있었던 여러 법안들,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4법, 노봉법, 특검법, 상법 개정안의 공통점들은 민주당이 혼자 처리했다라는 거거든요. 토론다운 토론이 없었어요. 법안 상정해놓고 그거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하고 그냥 법안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 국민의 뜻이라고 바를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지난 국회, 20대 국회에서 했었던 일방 처리했었던 법안들의 폐해들을 보면 임대차 3법 어땠습니까? 뭐 월세화되고 전세 품귀 현상 일어나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분쟁이 뭐 40%까지 올라갔다라는 보도가 있는 마당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죠. 공수처법 개헌 국면에서 어땠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빌미를 준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방적인 민주당의 당론이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 나오듯이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관용과 절제로 함께 국회를 꾸려나갈 책임이 다수당에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민주당의 당론이 정답인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당신들은 그냥 거수기만 해. 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은 좋을 수 있어요. 지지층도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에게 가는 손해와 폐해는 엄청날 것이다. 그 후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이 외교 행보를 왕성하게 하는 중에도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니까 대통령실에서 당이 이 가는 방향에 대해 좀 부글부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지난주에 보세요? 우상호 정무수석 인터뷰한 걸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네.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노 원인이 뭐냐에 코멘트. 대해서 뭐 그 행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김영진 의원이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까운 이제 친명 핵심 의원인데 최근에 조의대 청문회 등등 어쨌든 사법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중심의 압박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법사위 재구조해야 된다. 법사위가 우리 정치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고 여권 내부에도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너무 과속질주예요. 그러니까 내란 청산이라는 지금 시점에 또 이 정권의 정치적 과제는 우리가 공감하는 바가 다 있어요. 예. 근데 내란 청산을 하면서 그게 민주주의를 더 공고화시키는 방향으로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다른 민주주의 예외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제 선출된 다수가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내재하고 있는 체제예요. 불안정한 체제입니다. 때문에 늘 이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그렇죠. 거고 선출된 다수가 결정하는 정당성만이 아니고 헌법 법률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민주주의 기관들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헌정주의적 정당성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네. 후자를 지금 너무 어지럽히고 있고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입헌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네.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민주주의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 주권을 내세워서 헌법을 초월할 수 없는 겁니다. 어허. 근데 뭐 선출 권력 우위론이나 권력 서열론이나 지금 이제 조의대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당장 대통령 지지율 흔들리고 대통령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제가 늘 비교해서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하고 네. 조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정권이 출범했는데 대통령의 퍼포먼스만 비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나아요. 문재인 정권 때는 사실 이미지 정치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 기름기 없이 어쨌든 성과 중심으로 직진하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진영 전체나 네. 여권 전체로 보면 그때만 훨씬 못해요. 원심력이 막 사방팔방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가 일종의 합리성이랄까 그리고 어떤 제도적 자제랄까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허. 저러다가 예. 망한다. 오.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가 자칫하면은 망칠 수가 있다. 그렇게 경고해야 됩니다, 가는 지금. 이유는 그럼 각자 좀 자기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 의원님? 각자 그렇죠. 자기 정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안 중요한 원심력이 거 너무 아니냐? 세요. 지금 보면 목소리를 가장 높이는 분들 보면 다 내년에 어떤 선거에 나갈 분들이에요. 아, 자, 광역자치단체 선거, 예. 전당대회, 예. 또 뭐 무슨 선거. 근데 뭐 한편 이해돼요. 지지층에 이걸 얻어야 되니까. 공천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가서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났는데 정권 전체 동력이 유실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가서 자기는 뭐가 됐다 치고. 자, 강 셰프님. 강 셰프님 지금 역으로 3대1이 됐어. 명절인데요. 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절대 민주당을 이렇게 막 의미 없이 옹호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말씀이시고.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정말 새겨 들을 부분이 예.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당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든다면 지금 검찰청 폐지를 두고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과 당원과 지지자들은 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속도 조절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법무부, 정부와 당과 또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엇박자 분란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지지자들 간에 뭐 중수청과 관련 아니면 뭐 보안 수사권과 그렇지. 관련 이래 가지고 좀 나눠진 면도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평가도 조금 손해 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당내에서라도 그리고 정부에서라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힘 목소리가 사실상 사라졌거든요. 대놓고 반대 빼놓고는. 그래서 저는 검찰청 폐지는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이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왜? 아. 검찰청 폐지는 수십 년간 노력을 해왔어요. 뭐 검찰 수뇌부도 물갈이 해보고 중수부도 폐지해보고 네. 검경 수사권도 조정을 했는데도 그렇지. 이 거대한 뚝이 무너지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국민의 선택으로 이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정권이 태어난 하나의 어떤 취지에는 숙제 하나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법부를 압박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당정이 박자를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잠깐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경기지사 선거 도전하는 사람이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 네. 그다음에 김병주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은 공개 선언했어요. 네. 그 또 누구 있어요? 저는 민주당에서? 그 뭐 경기 파주의 박정 의원 박정 의원. 그리고 남양주의 김용민 법사위 간사. 예, 예, 예. 네. 최소한 요 정도는 있고 이제 김동연 현 지사도 당연히 재선 도전 마음이 당연히. 있고. 그런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서울시장은 그러면은 박주민 의원 공개 선언하셨고 이제 서울시장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은평구에 가서 박주민 의원이 생각이 있고 구위에 올라가서 중랑구에 서영교 의원. 또 그 옆에 중랑구에 박홍근 그 오른쪽으로 가서 성동구에 전현희 최고 거기 또 구청장을 하고 있는 또 정원호 청장이 있고 그 지역에 있다 서초로 가신 홍익표 전 의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크호스로 확 떠오르고 있는 분이 이제 누구요? 용산에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 사출론 거기에 또 더해서 네. 기업인 박용만 회장까지. 두산 회장 얘기까지.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후보가 풍성한 게 좋다. 근데 지금보다는 그때 가서 어떤 구도가 짜여질지. 동네 반장 선거도 아니고 왜 이렇게들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서울시장 노리는 분이 굉장히 많군요. 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아니, 근데 이번 지방선거가 그냥 보통 예사 지방선거가 아닌 게 2026년 지방선거 치르면 이거 임기가 2030년에 끝나거든요. 네, 2030년 대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네.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대선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러네.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네. 보통의 지방선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개혁신당에서는 누구 서울시장 경기지사 뭐 오세훈 현 시장이 그래도 안정감을 갖고 있고요. 재선? 그리고 최근에 뭐 여론조사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지지율이 좀 조사가 되더라고요. 서울시장 쪽이에요? 예, 경기지사는 가긴 힘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오세훈, 나경원 그리고 몇몇 분들이 뭐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뭐 판세가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유리한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중동 형태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외부에서 누굴 수혈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를 데려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뭐. 상당히 새삼스럽습니다. 100%입니다. 왜 보세요? 개혁신당은 어때요? 뭐 많은 후보군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뉴스쇼에 나왔었던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토론하셨던 김정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최고위원으로서 그때 최고위원 선거하면서 서울시장 당당하게 출마하겠다라고 그래요? 선언한 바 있거든요. 그래요? 김정철 최고위원이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2기. 이기 셰프도 준비하고 계세요. 놀리지 마세요. 아니 있잖아. 성남에서 저는 뭐 시원도 하고 주제파하게 도의원도 됩니다. 하시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계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원석 셰프의 이슈로 마지막 이슈의 뚜껑을 열어볼 건데 아까 뭘 얘기하셨냐면 불멸의 김건희, 황제수감 윤석열. 이거 순서 바꾸면 큰일 난다 그러셨어요. 큰일 나요. 여기 권력서열하고 같은 거 같아요. 걸렸어요라고. 아니 그 사실은 이제 한동안 좀 이제 두 사람이 다 수감 중이니까 좀 이슈에서 약간 멀어진 듯하다가 연휴 직전에 또 이슈가 막 떠올랐단 말입니다. 그쵸? 뭐 저는 황제수감? 이슈에서 멀어질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된 이슈는 이게 뭐 파도 뭔가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잊을만 하면 뭐가 나오고 그치. 잊을만 하면 뭐가 나오고 이제 연휴 앞두고서 나온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생한방병원과의 관계가 제일 큽니다.
지금 자생한방병원에 대해서 비자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이원모 전 비서관 부부가 다 지금 수사 대상이 됐어요. 정확히는 그럼 이원모 전 비서관의 부인이 자생한방병원 집 딸인 거예요? 네, 신지연 씨라고 이름도 나왔죠. 근데 이제 이원모 비서관은 최혜병 특검에서 이 수사 대상으로 돼 있고 그 신지연 씨 자생한방병원 집 딸이죠. 네. 이제 그분은 이제 김건희 특검에 수사 대상이 돼 있는데 그분이 논란이 됐던 게 그 나토 회의 스페인 갈 때 네. 민간인인데 맞아요. 기억나요. 사전 답사를 가고 돌아올 때는 공군 1호기를 탔다. 그때도 논란이 됐어요. 네. 대충 얼버무리고 당시에 뭐 행사 경험이 많고 국제 경험이 많아서 넘어갔는데 음. 그건 명백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직권남용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리고 일종의 이제 특혜고 그쵸? 일종의 비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자생한방병원하고 그럼 무슨 관계냐? 지금 여러 설들이 있어요. 하나 지금 유력하게 언론에 떠오른 게 자생한방병원의 자회사로 네. 그 자생바이오라고 신지연 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가 법인 청산을 했는데 법인 청산 직전에 가족 명의의 다른 법인에서 90억 원을 대여를 했고 그중 60억 원이 대선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 이 자금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냥 손실 처리하고 회사 청산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그 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자생한방병원 쪽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사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럼 일부러 유령회사 만들어가지고 자금으로 저 대선 그걸 수도 지원 있고 자금으로 썼다. 유령 회사는 아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비자금 조성하는데 통로로 이용된 거 아니냐라는 그걸 이제 수사해봐야 의심도 되고. 있고 예, 예. 또 한 가지는 당시 이제 스페인의 그 신지연 씨가 그 대통령 이 수행단에 묻어서 간 이유가 자생한방병원이 스포츠 스타하고 광고 홍보 계약을 맺기 위해서 거기에 묻어가서 그 스페인에서 활약하던 대형 스포츠 스타하고 그럼 자기 돈을 내고 가야지 그걸 왜 대통령 순방단에 묻어서 가냐 뭐 이런 의혹도 하나 제기돼 있어요. 예. 그리고 거래설도 있습니다. 공직 거래설. 그러니까 지금 이원모 비서관이 비서관 공천 다시 비서관. 근데 이게 누구하고 패턴이 같냐면 김상민 전 검사하고 패턴이 비슷해요. 근데 여기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그리고 이제 자생 그 가족이 고가의 그림과 보석을 구매했다. 그림 보석 뭐 연상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봤을 때 그건 뭐 이런저런 나오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길게 하시니까 뭐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뭐 뚜렷한 팩트가 다 새로 나오고 하면 뭐 놀랄 일도 별로 아니고 그 결과 보시죠.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또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거고 의심이 있는 것이 자기 불리한 얘기 나오면 이렇게 끼어들어. 뭐그 김건희 씨 우리랑 상관 있는 분도 아니고 이제 왜 상관이 없어요. 윤어게인하고는 상관이 있지만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당이 빨리 연말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당이 뭐 아까 지방선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내년 선거에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선거 하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분리 조치를 빨리 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해서 아직도 끌어안고 가면 다 공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쭉 의혹들 나오는 거 들으면서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툭툭 하나씩 나오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곤혹스럽겠다 싶긴 특검에서 하네요. 또 시기 봐가지고 하나씩 터트리면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분리 절연해야 되는데 분리 절연하자고 전당대회 나와서 목소리 높이 외쳤다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 정무적으로는 분리 절연이 너무 당연한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세요? 당 안에서. 윤어게인 세력과 계엄 원고 세력들이 지금도 목소리가 높다는 거죠. 그분들은 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아니죠. 먹히는 곳이 있으니까. 강경한 극성 지지층들이 있죠.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정광훈의 태극기 부대가 있었듯이 지금도 계엄이 정당했고 윤석열이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당내에서의 목소리에 포박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목소리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당의 지금 문제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는 매감 매직 정말 셀 수도 없고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개인의 비리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나중에 꼭 밝혀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된 거 이거 국가 예산 1조 6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그 지역의 수건 사업이고 국가 전체적인 사업인 건데 이게 김건희 씨 처가 땅이 그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이 종점이 변경됐다면 이거는 국가의 전체적인 큰 사업에 대해서 훼손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또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이거는 대통령이 주가 조작의 재료가 된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의 일이 될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선 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일간 매직보다는 이런 쪽에 빨리 좀 진실 규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 특검
수사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부탁일 수도 있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사실은 메인이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내란 네. 특검보다 더 가지수도 많아졌고 관심도 더 높은 관심도 것 더 같아요. 높아요. 근데 특검 수사를 보고 있으면은 이게 막 드립을 해가지고 골대 근처까지 가는데 슛을 안 쏘고 계속 볼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혹이 계속 나와. 새로운 것들이. 네, 네. 근데 결정적인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뭔가 꼭지가 안 따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진한테 뭐 받았어. 네. 근데 그게 물증을 못 찾았어요. 맞아. 명품백도 네, 네. 그다음에 뭐 목걸이도. 그리고 그 김혜성 씨인가? 모빌리티. 네. 네, 그것도 네. 뭐 대기업들이 유수의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자금을 댔다. 근데 음. 그 회사 청산하면서 자금이 증발됐다. 음. 거기서 얘기가 진전이 안 돼요. 그러네. 그러고 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도 예, 예, 예. 이게 좀 뭔가 좀 빙빙 돈다. 의혹 꼴문 제기는 앞에까지. 되게 많은데 네, 꼴문 앞에까지 꼭지가 가가지고 안 그래서 따진다? 지금 범위를 넓힐 때가 아니고 네. 집중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아. 맺어야 된다. 그게 한국 축구의 고질병 아니었습니까? 근데 40명이 무슨 돌아가겠다고 지금 아. 이런 망발을 보이고 말이야. 이게 문제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1호부터 15호까지를 보면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금거북이, 뭐 이우환 화백, 김상민 검사 별건의 별건 수사만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국민들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변수가 아니라 선거에서 상수가 돼버린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냥 그런 사람인 거고 당신들이나 똑바로 잘해 정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더 이상 국민의힘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를 뭔가 리스크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지. 저는 국면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진 않은 게 그러니까 김건희 이게 여사는 그냥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런 거예요. 막장 드라마가 왜 인기 있냐면 네. 말초적이거든. 욕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 말초도 이어지면 관성이 들어서 근데 당연한 장면이구나. 맞아. 근데 한 16부작 끝났는데 이게 32부작짜리 드라마에서 앞으로 계속 나와. 자, 일단 여기까지. 어쨌든 가- 박원석 의원하고 네. 우리 강준필 대변인이 했던 것은 의혹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네 분 셰프 이야기 쭉 이어갔는데요. 오늘이 추석 특집이에요. 맞아요. 예, 추석 특집이고 심지어 오늘 추석 당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분이 정치인들의 대표로 오늘 여기 나오신 거니까 우리 국민들께 앞으로 우리 정치 지금이 이제 10월이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 여기 지켜봐 주세요 하는 바람들, 뭐 덕담이 될 수도 있고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가 될 수도 있고. 김 교수님. 예. 저는 품격과 A가 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상이 회복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비정상의 정치에서 정상인인 김근식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김 교수님은 그 지방선거 출마 계획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총선까지 그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죠. 준비하시는 걸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거는 하니까 저 위 아니에요, 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아니 모세가 내 이야기하자면 모세가 나이 80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와서 부르심을 받잖아요. 네가 길을- 나서야 되겠다. 어떤 길을 열어주실 그럼요. 거다. 제가 준비가 돼 있으면 네. 제가 쓸 역할이 있으면 하나님이 네. 쓰시겠죠. 하늘나라 부르신다 이러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좋은 말씀이세요. 이계인 셰프님. 네, 일단 뭐 팍팍한 국민들의 삶에 정치가 의지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이번 명절을 계기로 정치권이 좀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언젠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치권만 같아라는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으로서는 네. 여야 3당이 함께 모여서 스타 한 판도 못하는 정치인데 언젠가는 좀 협치하고 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이익과 네. 국민들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좋은 정치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하기로 했잖아요. 배지 없는 분들끼리 모여서 김현정배. 테트리스 한판 스타크래프트 난 못해. 테트리스로 준비하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저는 우리 정치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네. 이 잡은 손은 놓지 말고 할 말은 하되 좀 품격과 좀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당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조금 더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여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대통령을 학교 키워 팔죠. 대변인이에요.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계획이 있으세요? 100% 없습니다. 유행어 같아 100%가. 강 부대변인님에 이어서 박원석 셰프님. 일단은 그 끝날 것 같지 않던 여름이 끝나고 네. 뭔가 이게 시원한 가을이 찾아와서 정말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제 한가위 맞아서 모처럼 가족 친지들 모여서 여러 이야기 꽃을 피울 텐데 가급적이면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명절 밥상에서까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사는 얘기들로 이제 좋은 어쨌든 한가위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그 나라의 정치는 시민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지만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시민들의 심성은 결국 정치 수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들고 맞아요. 사나운 정치가 사나운 시민을 만들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이 내 일거수일투족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그리고 이게 우리 시민들의 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하면서 정치를 한다면 예. 지금보다 서로를 좀 이해하고 예.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한 추석 특집 정치 맛집 네 분의 셰프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나이순입니다. 가나다 순 아닌가요?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강성필 부대변인,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함께했고요. 광고 후에 추석 특집으로 마지막 곡을 하나 저희가 노래 선물을 할 건데 요거를 네 분이 추천해 주신 어떤 곡으로 좀 틀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디어 있으신 분 추천곡 받습니다. 예. 이 사전에 말씀 안 하셔가지고 좀 경쾌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경쾌함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추석과 어울리는 선곡으로 우리 네 분의 DJ가 좀 꼽아주시겠어요? 추석과 관계없이 골든이죠. 그게 뭐야? 골드 그게 뭐야? 그게 있어요? 뭐야? 금 있어 금. 네. 요즘 좀 금값이 오른다는데. 캐데헌이 아니라 캐데햄. 캐데헌의 골드는 저희 추석 특집에서 틉니다. 이미. 그래서 일단 그 곡은 좀 제외하고 떠오르시는 곡 있습니까? 너무 저는 역시 정치에만 집중하셔서 제가 항상 지역에서 부르는 노래는 그 김범룡의 골목길, 인생길인데. 그러면 인생길. 돌아가면서 네 분이 한 곡씩을 추천하시면 마지막 픽은 우리 밖에 PD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곡을 고를지. 저는 김범룡의 인생길. 김범용의 인생길. 우리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긴 셰프. 저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강 셰프. 저는 유해준의 내 소중한 사람에게. 누구 유해준 씨. 네. 예. 박원석 의원님. 들국화에 그것만이 내 세상을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곡 중에 우리 PD는 어떤 곡을 선택할지 광고 후에 마지막 곡을 들으시면 하시죠. 되겠습니다. 예. 자, 네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연휴, 좋은 추석 풍성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시름,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편안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의 노래 들으면서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